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신앙과 신학사랑방 목요 모임입니다. 오늘은 아, 뉴저지의 헨리케 목사님께서 AI 시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택한 거는 제가 소속돼 있는 어, 뉴저지에 아킴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년 한 번씩 6월 달이나 이때쯤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한인 정체성 운동 아카데미 아킴인데 우리는 그냥 아킴 합니다. 그 시대 그때 발표한 요즘 화두가 되는 AI 시대에 우리 인간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발표한 건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성성 목사님한테 제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고 오늘 그거를 이렇게 오늘 좀 같이 조용히 읽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여기 읽어보면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AI 시대에 우리는 누구인가?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 글은 그 오래된 질문을 인공지능 시대의 조건 속에서 다시 검토하며 우리 인간다움의 기준을 기술적 효율성 자체가 아니라 성찰과 책임, 그리고 공동체적 관계의 능력에서 찾고자 합니다. 제가 1번 그 줄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능은 자연적 지능, 즉 Natural Intelligence와 인공적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간의 이 구분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이 지상에 나오면서부터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몸, 그 자체로 부여받은 지능은 지금은 거대한 지구의 빅 히스토리 안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인간의 인간다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부여받은 인간 몸의 자연적 지능과 구분되어 왔지만 한편으로 인간다움을 넘어서는 인조인간적 문명의 발전 단계와 맞물려서 초인간적 모습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 세미나 주제를 통해서 자연적 지능과 인공적 지능 간의 상호 보완적 인간다움의 정체성의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류가 보편적 가치의 뜻으로 지켜온 최후의 보루일 수 있으며 진선미, 성, 성은 여기서 천명지위 성의 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을 얘기했습니다. 인류의 사랑, 연민, 평화, 어, 공적인 것, 그리고 비어있는 것, 그리고 함께 가는 그러한 공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사람됨의 뜻, 우리 악김에서는 홍익인간과 제세이화, 이거를 표제어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며 세상에서 이치로 서로 교화해가는 삶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에, 본 세미나의 원고는 테이아르드 샤르댕, 토인비, 토마스 쿤, 엘빈 토플러, 그 다음에 칼 세이건의 논의를 참조하여 역사적 변동과 우주적 시야, 그리고 인간 자기성찰의 문제를 AI 시대의 정체성 논의와 연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물들의 저서를 택한 이유는 인간 발전에서의 사람됨의 변화 과정을 시대별로 요약하고 그 문명을 바라보는 인간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인간의 자연지능은 문명의 한 단계에 비해서 인공지능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는 속도와 발전의 지향점을 순식간에 따라가기 힘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혁명을 넘어 인공지능의 시대로 진입한 오늘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 존재의 의미와 한계를 다시 묻게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무엇이며 또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추상적 성찰에 머물지 않고 시대의 변동 속에서 재규정되거나 혹은
재해석되어야 할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미주 한인 공동체에게 더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민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중적 조건 속에서 정체성의 문제는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기 이해와 실천 방향을 결정하는 현실적 과제가 됩니다. 2번 문제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체성 논의는 개인적 차원의 자아 탐색을 넘어 역사적 기억과 공동체와 그로 인해 발현되는 집단 정체성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공동체가 어떤 가치와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주 3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자연 진행에서 발현되었던 기억의 밑바닥에는 인간 무의식의 저편에까지 깊게 퍼져 있는 삶의 신비로운 영역이 인간 주체험의 동력으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역절을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칼 융이 1934년부터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세미나 형식으로 주관했던 니체의 작품 차라투스트라를 독해하면서 참가자들과 대화의 형식으로 출간한 방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인류의 오랜 기억을 더듬으면서 주로 학생이면서 참가자가요. 학생이면서 정신의학적 전문인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논의되고 칼 융이 독해해간 본 기록물은 프리스턴 대학 출판부에 의해서 1988년에 공표된 자료입니다. 제가 이 아주 방대한 자료인데요. 두 권으로 되어 있다 엄청난 자료인데, 제가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거는, 니체학의 여성을 바치고 계신 현곡 강인호 선배로부터 전달받은 이 기록물을 사숙하며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신비로운 인간의 존엄성과 이어지는 인간의 천부의 영성의 자리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절대적 표대 혹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의 정체성의 근원으로 비롯된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이 이제는 인공지능의 역량으로 진정한 자아의 문제, 무의식 근저에서부터 발현되어 온 고유한 자연적 천부의 정체성의 자리가 어쩌면 로봇과 같은 획일성으로 천연미의 개성을 상실한 인조미인으로 인간 천연의 감정과 느낌과 이성과 감각, 그 모두를 대량 생산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양산되는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덩어리 같습니다. 135억 년의 오랜 우주의 펼쳐짐 안에서 지구 생태계를 거치며 살아나온 인류의 지금의 현존은 인공지능의 엄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의 절실한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따라서 이 글의 문제의식은 단순한 발표를 넘어 AI 시대의 인간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재사유할 것인가를 탐색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인간 현상, The Phenomenon of Man이라고 하는 이 책을 택했는데요. 이 테아르드 샤르댕이 논의가 한 중요한 건데, 테아르드 샤르댕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1881년 5월 1일 프랑스에서 출생하여 1955년 4월 10일 뉴욕에서 세상을 떠난 가톨릭 제수이트 선교의 사제로서 지질학, 고생물학 등을 연구하는 과학자로 평생을 매진하며 특히 인간 화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자연과 인류 유고를 통한 진화의 과학적 증거를 중심으로 평생의 역작이 된 인간 현상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황청의 금소로 지정이 되어서 생전에 출간되지 못하다가 그 사후에 바로 프랑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서문에 담긴 단 한 단어가 있습니다. seeing이라고 바라봄이라는 그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모르는데 이제 그 의미를 끄집어내요. 오늘의 인간 현상으로 이어지는 진화의 진행 과정에서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 합니다. 샤르댕이 이야기하는 인간 현상의 핵심은
그의 과학적 접근, 그리고 철학적이면서 신학적인 그 융합의 과정에 그대로 노정되어 있습니다. 인류에 지나온 족적을 그는 제네시스, 생성의 관점에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도구를 통해서 비춰가면서 추적해 왔습니다. 그가 구분하고 있는 지질권, 지오스피어하고요, 생명권, 그 다음에 바이오스피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누스피어라고 하는 정신권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과정 안에서 인간을 바라본 것입니다. 생명체의 출현이 이어진 약 6억 년 전의 지구의 역사는 바로 생명권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화 과정, 그래서 humanization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인간화 과정은 약 100만 년 전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등장은 생명체의 내면적 의식작용이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어서 인간의 사회화 과정은 약 3만 년 전의 일입니다. 이 과정은 의식에서 사고가 가능하여 공동사고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광대한 진화 과정의 맨 앞에 바로 가장 중요한 인류의 진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인간이 이 진화의 생장점이 되고 인간의 모든 장래가 담긴 것으로 본 샤르댕의 가설이기도 합니다. 에, 그래서 이 샤르댕의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을 단순한 생물학적 개체로서만 아니라 자신과 세계를 성찰하고 그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은 인간 정체성의 문제가 자연적 사실의 기술을 넘어 해석과 책임의 차원을 포함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진화의 흐름을 생명권의 자리에서 정신권의 자리, 결국은 영성적 인간의 최종적 지향점을 향하는 데 샤르댕의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지향점을 향하는 인간 진화의 최후적 목표로 샤르댕은 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물질과 정신이 처음부터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이 물질의 진화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아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성적 차원으로 발전해 간다는 견해는 특히 이 인간 현상의 그 백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스피어, 즉 정신권의 진입로가 혹시 AI의 등장과 관련되는 것은 아닌가? 샤르댕의 인간 현상은 순전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영성적 깨우침을 원대한 비전으로 담아낸 일종의 철학 명상록처럼 저에게는 읽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은 향후 미래의 인간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저에게는 깊은 감동으로 남고 있습니다. 샤르댕이 첫머리부터 담은 한 단어, 본다는 것, seeing은 인간 정체성의 자기 성찰의 외적이면서도 내적 통찰의 출발이자 종착점이 될 수 있음을 여기서 저는 주목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인비의 역사 연구와 관련된 논점을 제가 이제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이 거친 삶의 여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든지 선명하든 흐릿하든 그것을 바라보는 자기 성찰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토인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역사 탐구를 통해 동서양의 탁월한 역사가들이 던진 한마디 한마디든 귀중한 시금석이 됩니다. 무명의 한 사람에게도 그것은 사람의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남기고 간 시대의 자국들이 깊고 진하게 새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80억 인간 모두가 각자의 삶의 기억들을 자서전 혹은 회고록의 형식으로 그 새겨진 것들을 개별적으로 쓴다고 해도 지구 공동체의 빅히스토리의 세세한 삶의 흐름 안에 고스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저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지창보 선생이 쓴 회고록이 있는데요. 거기에 밝힌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한 인간은 모든 인간과 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간과 자연, 우주는 서로 엉켜 있다. 나는 그러한 각도에서 나의 존재와 삶을 인식하고 싶다. 나의 체험과 존재의식이 다른 사람들의 것과 공통된 연관성 위에서 일치한다면 우리는 삶의 공통성을 찾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기쁨도 쓰라림도
그 체험에서는 공통되는 것이기에 인류 역사는 계속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 토인비의 관점은 정체성이 개인 내부의 속성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명과 공동체가 역사적 도전에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따라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6번에는 토인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토인비의 한계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문명권을 거론하면서도 방대한 작품이면서도 에, 중국과 일본은 언급되어 있으나 한국의 찬란했던 문화에 대한 역사적 사료가 빠진 것은 토인비 역사 연구 그 문명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롭게 발표하는 등의 변화하는 모습을 이제 스스로 보여주었던 점에서 탁월한 학자로서의 품성을 보여주었다고 기록됩니다. 그는 말년에 한국인의 효사상에 대한 실상을 전해 듣고 인류에게 꼭 필요한 덕목임을 눈물까지 흘리면서 당부했던 일화까지 있다는 것을 새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체성은 고정된 본질이라기보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시험되고 재구성되는 과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에서 서구 중심의 역사관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논의를 세계 각 문명권, 바로 28개인가요? 26개 문명권으로 분류했는데 지구상에 존속하는 고유한 문명과 문화의 중요성, 각 문명과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집약되는 문명권 연구들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동선의 문제까지도 함께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또 다른 역사가 있는데요. 역사가의 종교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하여튼 천편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에, 중요시한 부분이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자아 중심성의 문제에 아주 깊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자아 중심성을 극복하고 보편적 길로 나아가는 것인가 하는 깊은 숙고를 하게 됩니다. 서구의 두 흐름, 그는 인도 협력적 역사관과 히브리적 역사관을 비교하면서 이러한 인격적 그리고 비인격적 대치의 관계에서 동양적 세계관의 관점을 새롭게 이어가는 토인비의 전개에는 자아 중심성이라는 인간이 맞닥뜨리게 되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가의 논점이 담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그 다음 세대에 또 나온 토마스 콘 과학사학자고요. 그 다음에 엘빈 토플러 문명 뭐 이런 사가인데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개념과 이제 제3의 물결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잠깐 언급합니다.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 전환은 과학혁명의 구조에 관하여 일반인들에게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강인호 선생이 저희 파인티플이라는 곳에다가 아주 초창기에 냈던 그 좋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 여기에서는 좀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남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전환 개념은 변화가 그동안에 쌓여진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인식 틀의 재편일 수 있다는, 즉 혁명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AI 시대는 기술적인 점진적 개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 이해의 기준 자체를 다시 물으면서 혁명적으로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대두해 온 점,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엘빈 터플러의 논의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이라는 장기적 변동 속에서 인간이 반복적으로 자기 정의를 갱신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정체성 문제 역시 변화에 대한 수동적 적응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인간의 기준을 어떻게 재설정한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변화의 속도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를 판단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인간적 기준의 존속 여부에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곧 인간의 진보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 지능에서 인공적 지능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인류가 접하게 된 혁명적 깨달음은 위와 같은 선각자들의 노력이 깃든 과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던져진 논의들입니다. 기존의 습득된 정보, 그리고 기득권, 안정된 삶의 자리, 계층화, 체별화, 차별화, 계급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소통 부재의 문제도 거론될 수 있었습니다. 패턴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무렵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그 종래의 패턴에 대한 이상현상,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과 그 대응 문제로 인하여 벌어지는 혁명기, 과학의 치열한 논증 과정에서 분석해낸 토마스 쿤의 역작은 이제 과학적 분야가 아니라 이미 인문사회학적 분야에서는 보편적 진리이자 진실로 인정되는 점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정체성의 근거를 기술적 성취에 둘 것인지 아니면 인간 존재의 기티와 책임에 둘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론한 인물은 칼 세이건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 쓴 코스모스의 저자이면서 보이저 탐사선의 그 진행을 맡았던 에, 그 저서 중에 하나인 창백한 푼정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어, 칼 세이건을 잠깐 보면은요, 1934년에서 1996년에 돌아가셨는데 천체 물리학과 천체 과학을 다루는 천문학자이자 작가이며 특히 외계의 생물학에 관심을 갖고 외계의 지적 탐사,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에서 외계 지능, 외계 지적 생명 그 지능에 대해 세티라는 프로젝트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계 자문위원으로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파이오니어 계획과 보이저 탐사 계획의 실행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창백한 푸른 점의 지구를 다시 성찰하는 지점에 이르면 인간 정체성의 본질을 다시 숙고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저자입니다. 칼 사이건의 우주적 시야는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서 상대화하면서도 동시에 의미를 구성하고 책임을 묻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다움의 본질이 규모나 힘이 아니라 성찰 능력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인간이 우주를 향해 쏘아 올린 탐사선의 실제적 행진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깊은 통찰을 갖게 한 몇 가지 작업을 수행한 점에서 그의 판단은 오늘의 자리에서 특히 인공지능과 함께 탐색해왔던 천문 만왕경들의 분석적 작업이 더욱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상에 발을 디디고 서 있을 때부터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왔습니다. 천동설 시대에서 지동설 시대로 바뀐 뒤에도 여전히 낮과 밤이라는 회전무대 위에서 인류의 눈에 비쳤던 하늘은 칼 세이건이 자신의 역사 코스모스를 통해 밝혀왔듯 현상은 지금 인간의 눈에 비쳐 망막에 전달되고 뇌에서 분석되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자아중심적 견해를 가진 80여 명의 각자의 인간에게 각자가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1972년 옆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 그 동판이거든요. 파이오니어 플래크라고 하는 1972년 3월 3일과 1973년 4월 6일에 그 위성 탐사선에 탑재되었던 그 그림인데 이 이미지는 당시 칼 세이건의 아내였던 분이 그린 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것을 어떤 외계의 지적 생명체에게 전달이라도 하고 싶어서 만든 그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문제를 인간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이 표시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77년도에 우주 탐사선 보이저 1, 2호가 이제 발사되는데요. 이제 그때는
황금 동판에다가 쓴 CD-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그림 옆에 앞면과 뒷면에 이렇게 표시된 내용인데 그 당시에 지구인들에게 사용되고 있었던 지구인들이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언어, 그 다음에 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까지. 인간이 만든 것은 언어하고 그 음악이죠. 그리고 아마 그 그림도 담긴 것 같은데, 그리고 자연의 소리, 뭐 돌고래 소리, 새들의 소리, 이제 이런 소리까지도 다 담겼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14번에 보면은 보이서 골든 레코드라고 하니 이 음반에는 그 당시에 55개의 언어로 된 인사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한국어는 그 신순이라는 분의 음성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수메르의 언어인 아카디아어도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쿠르트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인사말도 담겨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천둥 소리까지도 포함되었던 다양한 아주 굉장한 그 자료인데요. 아마 요즘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칼세이건을 언급한 이유가 이제 인간의 민족적, 문화적, 지역적, 학연, 혈연 뭐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AI 시대에 과연 우리 인간의 정체성, 우리 미주 한인 공동체의 정체성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지구인의 정체성의 문제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칼세이건을 여기서 한 겁니다. 그리고 1972년 아폴로 17호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은 푸른 구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년 후에 칼세이건이 또 결정에 의해서 찍힌 한 방의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 사진은 제가 잠깐 여기 보면은 1990년도 보이저 1호가 칼 세이건의 영향으로 61억 킬로미터 지구에서 떨어진 곳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일명 가족 사진이라고 합니다. 태양계에 뭐 지구와 일직선으로 이렇게 행성 6개가 일직선 안에 담긴 기념비적인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른 구슬인 지구가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힌 저속에 우리 인간의 정체성의 어떤 모습이 담긴 공간적인 모습입니다. 이 둘 다 지구 밖에서 탐사선이 지구를 향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하나는 달처럼 가까이 떨어진 거리 45,000km,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계 영향권 가장자리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동안 하늘을 바라다 본 인간이 다시 그 하늘 위에서,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담은 점에서 굉장히 큰 감동과 또 영성적인 깨우침을 주는 그런 두 장의 사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적재성의 질문은 최근 AI의 안전, 책임, 규제에 관한 미국 내 정책 논의와 국제적 검토 속에서 더욱 현실적인 의미를 얻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최근에 가톨릭 교회 역시 교황 레오 14세의 회칙을 통해서 AI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제목에서 인공지능은 무장 해제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달 말에 선포된 위대한 인간성, 그 레오 13세의 회칙을 그래서 이어받은 어, 그 회칙입니다. 그 바티칸 뉴스에 보면 제목 자체가 무장 해제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제 의도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에, 레오 14세의 그 내용을 잠깐 제가 보는 이유는 현 시대는 첨부의 인간의 지능으로는 스스로 발전시킨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성의 본질점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점을 회칙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점 자율화되어가는 무기 체계, 지금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핵무기 폐기 문제, 그리고 노동과 삶의 현장에서의 이 문제들은 AI가 어떤 지배, 배제, 죽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논리에 활용된다면 인공지능과 이 모든 기술 문명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 해치익에서는 모든 사람과 공동선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도 봉사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업, 빌드업이라는 건설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것은 단순한 재건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연대, 그리고 신뢰의 되살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다시 일깨움을 통해서 인공지능은 기술적 진보가 인간 생명에 봉사하는 법을 배우는, 그리고 절대로 이것은 인간 홀로가 할 수 없는 공동체의 일이라는 것을 역사의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점을, 역사를 했다는 점을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 다음의 기준은 효율이나 속도보다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책임 있게 선택하는 능력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바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도 인간의 전원과 공동선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될 때 정당성을 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제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직시하는 일이죠. 우리를 또 바라봐야 됩니다. 기술 변화가 가져오는 위험과 사회적 재편을 직시하는 일. 둘째, 인간 다음의 기준을 그 효율과 어떤 시간, 뭐 그런 효율 중심에서 자기 성찰과 진실과 책임, 관계의 능력으로 전환하는 일. 셋째,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에, 저는 인간이 이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것은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언어가 되었다는 어떤 뇌과학자의 그런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바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성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결속이 되는 거고, 이럴 때 인간 정체성의 책임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제도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 정체성 논의는 인간과 공동체가 어떠한 가치 질서를 중심으로 자신을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독립된 지 벌써 25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 미주 한인 공동체는 AI 시대에 인간성의 상실을 예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찰과 연대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 간다면 오히려 인간다움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에,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기술 문명이 세상을 이끌고 왔지만은 이것은 특히 서구의 산업화 과정에서 침탈과 약탈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이 동아시아, 아시아적 문명과 문화의 자리의 그 정신이 이제 그 선각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어쩌면 자연지능의 자리에서 인공지능의 자리로 연결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어쩌면 샤르댕의 예언적 전망처럼 인간 현상의 최종적 도착점은 누브 스피어, 그러니까 오메가 포인트로 수련되는 그 영역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홍익인간 제세이해라는 본질적 인간 정체성의 길이기도 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영혼의 유일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